우리나라가 거래량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2위하고 뭐 이러는데 아시아 전체적으로 하면 아직까지 북미에 많이 못 미쳐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의 이제 대표적인 선진국들, 선구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에서 ETF가 나오면 아무래도 아시아에 있는 자금들, 아시아에 있는 부자들의 자금이 글로 몰릴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그 이사님께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매도 시점이나 뭐 분할 매도나 이런 계획 시나리오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할 때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고 그냥 매수하거든요. 그리고 얼마까지 모으면은 팔겠다 이런 계획도 없습니다. 네. 몇 개를 모으겠다는 계획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굳이 하나를 추가하자면은 내가 갖고 싶은 집을 살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그러면 그런 데는 돈을 써보겠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 가격을 정해놓고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왜냐면은 이거를 계속 죽을 때까지 모으다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팔겠다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팔 겁니다. 그 집과 같이 좀 의미 있는 걸로 대체할 수 있을 때 소비를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거에 소비를 해야 될 때 비트코인을 파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기 투자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돈으로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없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돈처럼 모아 나가다가 은행 예금처럼 쓰는 거죠. 근데 못 쓰니까 현금으로 바꿔서 쓰는 거죠, 사실상. 그렇군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브라질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또 그 모건 스탠리가요. 네. 그 13개의 투자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 약관 변경 신청서를 냈다. 근데 이것도 25%인가? 엄청 높더라고요. 브라질이나 블랙록 브라질, 모건 스탠리 이런 게 되게 뭔가 세계 자산 운용사들이고 금액도 크고 막 국가에서도 막 벌어지는 흐름이고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런 뉴스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엄청나다. 이제 비트코인 ETF가 앞으로 더 확장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꺾일 거냐가 지금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네. 비트코인 ETF에 그동안 들어왔던 자금이 이게 이 자산운용사들이 세일즈를 잘해서 정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잘 어필해서 판매를 한 거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지금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 뉴스 나오기 전에는 웰스파고랑 메릴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이제 웨스트 매니지먼트 센터를 통해서 부유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요? 지난 몇 주 동안 대박.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할 계획이다가 아니라 할 계획이 다 아니에요.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몇 주 동안 해왔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건데 웨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향 그래서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메릴 린치랑 웰스파고 같은 미국 대표 상업은행의 웨스트 매니지먼트는 아무한테나 고객 받지 않습니다. 정말 고액 자산가들이고 이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고요. 스페큘레이티브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메릴 린치만 하더라도 200만 명의 고객이 계좌가 있어요. 200만 계좌가 있고 3조 달러의 자금을 운용합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도 그 정도 될 거고요. 사이즈가. 모건 스탠리는 뭐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긴 합니다만 뭐 만만치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모건 스탠리는 참고로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인베스트먼트 뱅크지만 3인가 4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JP 모건이랑 자웅을 겨루는 엄청난 큰 은행인데 이 은행들이 아무튼 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비트코인 ETF를 자사 고객에게 팔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이 기회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고객으로 넘어와 주면은 자산운용사들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제 FA들에게 세일즈를 해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한테 세일즈를 해서 그 ETF를 팔고 있었는데 이런 은행들이 좀 나서주면은 이 파이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자산운용사 자체 고객이 아니더라도 은행 고객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온 자금들이 막 생기니까 접근성도 훨씬 높아지고 그러네요. 몇 개 은행들이 미국에 있는 몇 개 은행들이 운용하는 자산만 하더라도 20조 달러가 넘어요. 몇 개만 하더라도 이 모건 스탠리 포함일 겁니다. 20조 달러 아까 제가 100조 달러라고 말씀드린 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FA들이 직접 비트코인 ETF를 고객들에게 파는 게 이 은행들이 또 옆에서 부추겨주면 얼마나 가속도가 붙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느 은행에든 소속돼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운용 약관 변경했다. 무조건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웰스파고와 메릴 린치가 지난 몇 주 동안 이미 판매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ETF의 이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막 블랙록이나 필리티 엄청 잘 나가잖아요. 네, 기관들 사이에서도 포모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아, 뱅가드라는 이제 3위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 출시 안 했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이제 CEO가 스텝다운 한 거 아십니까? 잘린 거예요? 아직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팀 버클리라고 하는 33년 동안 이 업계에 계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7년 동안 뱅가드 CEO로 계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엄청나게 인플로가 들어오는 와중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저희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야, 아마 영향이 있지 않나.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네. 유익량 금 뭐 ETF 이거 속도 보면 엄청나잖아요. 네, 비트코인 ETF 전에 이 금 ETF를 통해서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 블랙록의 iShares 금 ETF가요.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절반이 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300억에서 400억 불 정도. 300억 불 정도 될 겁니다. 300억 불에서 이 전체 자산 운용에서 0.25%를 수수료를 매년 가져가는 거니까 엄청나네 이것도. 제가 얼른 산수가 안 됩니다만 굉장한 아무튼 그렇죠. 캐시카우인 거잖아요. 그게 매출이잖아요. 그게 매출이에요. 대표 음. 매출이에요. 이 블랙록이 ETF가 여러 개 있지만 음. 금 ETF가 대표적인데 비트코인 ETF가 지금 그거를 거의 역전하려고 야, 하는 거잖아요. 며칠 진짜. 30일 만에. 그렇구나. 압도적인. 야, 엄청난 일이네. 그러니까 엄청난 캐시카우가 지금 발생한 거고 피델리티가 바짝 쫓아가고 있고 AUM 기준으로. 아 진짜 막 무슨 사활을 걸듯이 막 광고하고 막 엄청나더라고요. 네. 두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첫 뭐 아마 50억 불인가 AUM까지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걸 돌파하면은 25 BP 똑같이 0.25% 골드 ETF랑 똑같이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수료를 걷어요 벌써 얘네들은 그 피델리티와 블랙락은. 그러니까 뱅가드는 그거를 사실 넉넉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ETF 안 냈으니까. 그럼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줘야죠. 그래서 팀 버클리가 물러났다는 썰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썰입니다. 비트코인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좀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뱅가드도 앞으로 전향하는 건가요? 포지션을? 이제 CEO가 바뀌면은 바뀔 테니까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커지죠. 야. 그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수수료를 더 내릴 거라는 썰도 있고요. 뭐 기타 혜택을 줄 거라는 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트와이즈 같은 곳들은 네. 이제 기간으로 명시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안 받겠다라고 기간으로 명시를 해서 지금 금액으로 명시한 두 자산운용사 대비해서 이제 좀 배가 아픈 상황인 거죠. 6개월 동안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못 받아요 수수료를. 그러니까 수익이 안 돼요. 그 두 개는 벌써 넘어서 이제 받는 거예요. 네, 이제 받는 거예요. 대박이겠다. 그러니까 그 세계 2위네요.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아, 세계 2위네요. 3위가. 3위가 피델리티인가 봐요. 네. 비트코인은 미성숙한 자산이라고 하면서 안 받아가지고 이때도 참 왜 그럴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이 팀 버클리라는 뱅가드의 전 CEO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운용 스타일에 대해서 거기에 이 내재 가치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식인 분들이 내재 가치 없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내재 가치 운운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비트코인 투자 못하는 사람들이 내재 가치 운운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 이제 내재 가치 운운하면서 비트코인 맞아요.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뭐 피터 쉬프라고 하는 사람. 금. 자기는 금 투자하면서 내재 가치 운운하는 분입니다. 이제 헤지 펀드 매니저인데, 자, 내재 가치가 여러분 비트코인과 얼마나 사실 맞지 않는 해석이냐면요. 비트코인 내재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농장을 나는 사서 거기다가 곡물을 심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그 생산물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재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죠, 당연히. 금도 그런 게 없어요. 비트코인은 뭐냐면 이 변화된 트렌드라고 사실 봐야 됩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같은 CEO,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엄청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 내재 가치 운운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범죄에 악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투자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블랙록은요, 인버스도 없고요, 곧버스도 없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거. 엄청 철칙을 지키는 운용사예요. 이번에 저 처음 알았는데 네. 그게 있더라고요. 인버스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그리고 ESG를 아주 기준을 높게 세워서 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ESG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에는 투자도 안 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그렇게 설칙이 엄청
뚜렷하고 너무 멋진데요. 그런 운용사가 네. 그렇게 보수적인 운용사가 어. 비트코인 ETF를 갑자기 레리 핑크라는 CEO가 막 비트코인 찬양을 하면서 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있다. 이 사람이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를 본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트렌드인지 본 거고, 제가 웅달책방 가끔 나오면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터넷 같은 거라고 이건. 그래서 뭐 내재가치 운운할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내재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술이잖아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앞으로 범용적으로 쓸 기술, 그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고. 야. 그걸 왜 이해를 못 하냐고. 나는 진짜 이 사람들 내재가치 얘기할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갇혀 사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이런 거. 근데 또 보니까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 뱅가드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8% 들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채굴 기업들 무슨 네. 마라톤 뭐 홀딩스인가 뭐 그런데도 지분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블록인가 뭐 거기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뭐지 그 비트코인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 이렇게 하는 사업 활동을 하는 분들, 기업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자기 말을 지키면서 이중적인 거긴 한데 내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내재 가치가 이제 내재 가치라는 그 어떤 자기가 맺은 말을 지키려면 기업에 투자를 해야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주식이니까 우린 주식에 투자했다. 이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일으키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뭐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내재 가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스페큘레이티브한 것에 자기네는 투자를 안 한다. 이 롱텀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롱텀 모멘텀을 보고 그런 자산들을 구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뒤이어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팀 버클리 전 CEO가. 근데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주가가 부양되고 있는, 약 말하자면은 이제 뭐 채굴 기업이라든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안정적인 그런 매출 상승이 되는 회사들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돈 벌려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좀 더 솔직한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럼 만약에 그런 그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없다면,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만 이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뱅가드 같은 회사들은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사면서 비트코인은 또 투자를 ETF 같은 거 출시를 안 할까, 좀 의아한 것 같고요.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근데 그래 왔어요. ETF 전에는. 우리는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기 싫고 코인베이스 주식 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살게. 네. 그래도 이런 회사들은 조금은 비트코인, 그래도 활동을 하는 거니까. 네, 다른 비트코인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암호화폐 전반이라고 할게요. 암호화폐 전반을 벌어들이거나 그쪽에서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식으로 돈을 버는 그쵸. 회사들이니까 그렇겠네요. 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 그럴 이러는 수 거죠. 있겠네요. 네. 그 홍콩 비트코인 ETF 출시한다고 설 전에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또 한번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슴 떨리게 했는데, 혹시 이 진행 상태 같은 게 좀 있나요? 홍콩 비트코인 ETF는 그 SFC라고 하는 현지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 같은 네. 금융 당국에 네.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해놨는데 가장 먼저 한 곳인 이제 하베스트 글로벌이라고 하는 중국계 펀드. 네. 이 펀드의 ETF가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데드라인은 잘 모르겠어요. 데드라인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사를 찾아보면은 SFC가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만 있지 언제까지 SEC처럼 검토를 마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님께서 보실 때 중국도 이제 이거, 저희도 이거 미국 그 비트코인 ETF 뭐 승인되냐 안 되냐를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안 되더라도 언젠간 되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중국도 홍콩도 마찬가지라고 보세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ETF 상장은 저는 홍콩이 다음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미국 다음일 가능성이 곧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중국 경제의 문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지난 3년 동안 하락해서 네. 그 중국 CSI 300 지수가 4년, 5년 만에 최저를 찍었거든요. 전 저점을 뚫고 지금 최저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 본토에 계신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죠. 자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군 재산이 주식과 부동산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특히 부동산에,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이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투자 자산을 많이 찾아 나서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비트코인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거래소들은 다 돼요. 바이낸스, OKX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들이 중국에서 또 다 접속이 되고요. 네. 물론 현금으로 투자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어떻게든 다른 데서 구해와서 음. 거기에서 투자나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국같이 폐쇄적인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인 거죠. 열어주면서 닫아놓는 그런 모습 취하는데 이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아시아의 금융 허브, 맞아요. 전통적인 강자였던 아시아 금융 허브의 위치를 싱가포르에 뺏긴 상태예요. 2023년에 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싱가포르에 더 많은 패밀리 오피스들과 자금이 1년 동안 몰렸다. 진짜요? 홍콩보다도 많이. 그래서 홍콩이 지금 많이 절치부심하는 상황이거든요. 홍콩이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자산으로 좀 거기에서는 디지털 애셋이라고 부릅니다. 암호화폐를. 디지털 애셋을 통해서 다시 옛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홍콩에 암호화폐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으로 갔다 온 거고 초대받아서 그 행사에서 이제 부스도 차리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홍콩 자치정부가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좀 느껴집니다. 현지에서.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훨씬 더 이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라던가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홍콩에다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서 뭔가 홍콩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국 중국을 바라보는 거죠. 네. 중국이라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목으로 홍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 2위 경제고요. 늙어서 뭐 좀 힘들어하는 병든 그런 병자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당장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러다가 또 뭐 지금 엄청나게 큰 경기 부양책을 또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홍콩 ETF를 통해서 많은 자금이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ETF는 사실 시간 문제지 반드시 승인될 거고 거래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와, 그럼 이것도 또 엄청난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수요 부분에서의 또 큰 확대 그럼요.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시아가 전체 암호화폐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입니다. 그래요. 네. 상당하네요. 미국이 가장 북미 지역이 가장 크고요. 뭐 유럽, 동남아가 아시아에 속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거래량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2위하고 막 이러는데 거래소들로 이제 순위를 매겨보면 전체적으로 하면은 아시아 전체적으로 하면은 아직까지 북미에 많이 못 미쳐요. 그래서 3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의 이제 대표적인 선진국들, 우리나라는 사실 좀 멀었고 선구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 국가들에서 ETF가 나오면 아무래도 아시아에 있는 자금들, 아시아에 있는 이제 부자들의 자금들이 쫙 글로 몰릴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30%가 새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막 랠리를 갔을 때 알트가 못 따라갔잖아요. 네. 생각보다. 물론 그 중에서 또 뭐 몇 개는 갔지만 대부분은 이제 못 간 거잖아요. 옛날만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이제 뭐 10% 조정 받았다고 해도 9천만 원인데 너무 비싸다. 알트로 좀 눈을 돌리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거는 이제 뭐 5월인가요? 뭐 ETF 승인 그런 호재도 눈앞에 두고 있고 뭐 업데이트도 칸쿤인가 뭐 한다고 그러고요. 뱅쿤. 뱅쿤이 칸쿤은 무슨 고산지대 이름 같은데. 휴양지 이름이죠. 휴양지 이름이요. 멕시코에.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알트로 눈을 돌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트는 네. 올해 저는 알트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밈코인 펌핑이 벌써 일어나고 있고 비트코인 인스크립션을 통해서 이제 밈코인이나 NFT 유사 NFT들이 이제 많이 또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이더리움 레이어 2 일부 토큰들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가격 상승이 크게 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스택스 또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것도 사실 비트코인 레이어 2로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마가 뭐냐가 중요한데 지난 그 불장에서 유행했었던 메타버스나 뭐 P2E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저는 크게 가격 상승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AI
AI 관련된 토큰들 벌써 가격 많이 오른 것들이 있거든요. 월드코인. 그런 거. 어. 근데 AI와 그냥 테마가 묶여가지고 오르는 음. 거는 결국 한계가 있고요. AI의 기술을 보완해주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완성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올해는 AI 테마가 아직도 전체 자본시장으로 보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넘어올 수 있고. 그리고 조용한 럭셔리가 유행하는 거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이제 기존에는 로고 플레이 하는 명품들이 유행이었잖아요. 아. 그때 2021년 불장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크게 로고 들어간 뭐 구찌, 샤넬 이런 거 그런 거 명품도 그런 게 유행이었고 NFT도 요란스러운 게 유행이었어요. NFT가 약간 디지털 세상에서의 명품이라고 본다면 막 원숭이 그림 그려져 있고 그 원숭이한테 금목걸이 금 틀니 씌우고 막 모자 씌우고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럭셔리도 조용한 럭셔리가 유행이에요. 로고 플레이 없는 거. 그래서 올드머니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저는 그게 알트코인 시장에도 접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밈코인이나 NFT 같은 이런 플렉스를 말하자면 테마로 잡는 그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시끄러운 그런 뭐 캐릭터나 그런 거 쓰는 거 말고 좀 나 요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데 그렇게까지 화려하진 않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트렌드적으로 올해는 유행할 것 같아요. 네. 그 자본시장이 어쨌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아직도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많이 반영된 이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알트코인으로 올해 안에 넘어갈 가능성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요. 어떤 것들이 올라갈지 한번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비트랑 그런 이제 올라갈 것 같은 알트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비트. 아직까지 네. 비트. 비트만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지금은 이제 뭐가 어떤 알트가 올라갈지는 선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서 전고점을 일단은 뚫고 좀 여기에서 한 30% 정도 더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알트코인이 막 불이 붙을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알트코인 투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AI 테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어 2 확장성에 관련된 그런 이제 레이어 2들 그리고 이제 플렉스를 할 수 있는데 좀 조용한 럭셔리 테마로 묶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럴 때도 이 비트랑 알트랑 포트폴리오 비중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알트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저는 7대3 7대3 정도가 좋다고 보는데 3도 상당하네요. 5대5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알트코인으로 막 지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비트코인 5대 알트코인 5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공격적으로 잡아도 7대3 보수적으로 보면 9대1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들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몰빵 뭐 또는 알트코인 몰빵 그 다음에 기타 주식 몰빵 이런 몰빵 투자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말고도 나머지 주식들이나 뭐 저는 달러 예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분산 투자를 해놔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한 반감기 사이클이라던가 뭐 온체인 지표를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거는 진짜 예측일 뿐이지 꼭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어요. 그쵸. 거시경제에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전쟁이 하나 더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분산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금 비중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예상치 못한 가격 하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하기도 하고 또는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잠깐 기다려본다라는 그런 기간을 가질 때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게 다음 100%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은 그 정신이 피폐해지는 게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손이 나가는 거거든요. 팔아야지 하고 팔고 그러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투자에 굉장히 잘 적용이 돼요. 양자역학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좀만 설명해 주세요. 양자역학이 원자가 존재한다. 근데 내가 바라보면 존재하는 거고 내가 안 바라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물리학으로 증명이 된 이론이지 않습니까? 투자 자산도 제가 사면은 떨어져요. 제가 팔면은 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손이 나가면은 그게
무리하는 거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현금 비중 또는 분산 투자한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옹달 책방 보시면서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하시고 요즘 이제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니까 비트코인만 보실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많이 보시고 어떤 테마가 올해 나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가? AI인가? 배터리인가? 뭐 아니면은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뭐 바이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관심 가지시면서 다방면으로 좀 공부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마지막에 또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 우리가 너무 하나에 또 매몰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인간은 또 뭔가에 중독될 수도 있고 편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빠질 수 있는 거니까 또 객관적 입장에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